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서울국제도서전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을에 독서 좀 하시는지요? 사실 독서는 사계절 언제 해도 좋은데 말이죠. 내일부터 국내에서 가장 큰 책 축제인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립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오랜만에 독서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찾을만 할 것 같은데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 도서사업본부 김현숙 본부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한국지진연구소 김소구 소장 연결해서 일본 오사카에서 발생한 강진에 대해 짚어보고요. 건강한 이야기 코너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 식중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흐린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일부 중서부와 남서부 지방이 나쁨 단계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제주에는 첫 장마비가 내립니다. 많게는 60mm까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과 경남 해안에는 오후부터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더위는 어제보다 다소 식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낮 기온이 27도, 광주가 역시 27도, 대구는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오늘의 노래 한동준이 부르는 사랑의 마음 가득히 띄워드리면서 2018년 6월 19일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국내외 도서 시장과 출판 산업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책 축제 서울국제도서전이 내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올해 도서전의 주제는 확장이라고 합니다. 책에 대한 엄숙함과 선입관을 허물고 다양한 분야의 형태를 포괄해 나가자,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주제를 살리는 다양한 특별기획전, 강연, 컨퍼런스 등이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대한출판문화협회 도서사업본부의 김현숙 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준비 때문에 많은 분들 굉장히 바쁘실 것 같고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준비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네,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 열리니까요. 네네. 일단 서울국제도서전이 어떤 행사인지부터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국제도서전이 올해 24회를 맞이했는데요. 네. 독자들을 위해서는 책 문화 페스티벌로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국내 출판인들이 만나서 교류하고 저작권을 거래하는 비즈니스 현장이기도 합니다. 책을 쓰는 사람들의 축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도서전이 국내 책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책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출판사들도 다양하게 참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규모는 한 얼마나 됩니까? 올해 도서전에는 국내에는 234개사가 참여를 하고요. 네. 국제관에는 주빈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 주빈국은 체코인데요. 체코를 비롯해서 프랑스, 미국, 일본 등 32개국의 91개의 출판사가 참여를 합니다. 규모가 상당한데 주빈국은 해마다 바뀌는가요? 네, 맞습니다. 체코 이번에는. 네네. 그럼 다른 나라의 문학이라든지 출판 동향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주제가 확장이네요. 네.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확장이라는 주제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확장이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이번 주제를 확장으로 정하면서 키워드를 세 가지로 장르의 확장, 매체의 확장, 그리고 독자들의 경험의 확장이라는 차원으로 해서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로 인해 가지고 종이책이 전자책,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은 이제 매체 확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라이트 노벨도 장르가 확장된 그런 케이스고요. 무엇보다 저희는 도서전에서 독자들이 책을 만나고 즐기고 경험을 확장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확장이라고 정했습니다. 장르, 매체, 경험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확장이라는 주제.
글쎄요, 장르, 요즘에 어떤 장르가 좀 인기가 많아요? 장르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저희 라이트 노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매니악한 장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연령대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라이트 노벨 같은 경우 10대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그런 장르고요. 예. 저희가 도서전에서 라이트 노벨을 특별전을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노벨을 시작으로 해서 책을 출판사별로도 많이 보여드려야 되지만 장르별로도 다양한 장르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또 도서전의 목적이라서 아동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그런 장르별로 책을 담았습니다. 예. 네네. 예, 올해가 체계해 25주년을 맞은 또 뜻깊은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눈에 띄는 것이 특별기획전 방금 말씀해 주신 라이트 노벨인데 라이트 노벨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소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일본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요. 예.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이제 시장을 차지하게 되었고 라이트 노벨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특별 기획전에 저희가 잡지의 시대라고 해서 요즘 잡지도 굉장히 트렌디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기획이 좋고 편집이 좋은 그런 잡지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획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매체 확장을 말씀드렸는데 오디오북이라던가 전자책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특별 기획전도 마련을 했습니다. 아하. 네네. 그 라이트 노벨이 전 자꾸 관심이 가는데 내용 면에서 네. 읽기가 쉬운 네. 건가요? 아니면 뭐 분량이 좀 적은가요? 어떤 의미에서 라이트 노벨일까요? 라이트 노벨이 내용 면에서는 일단 다 여타 지금까지 소설하고는 좀 다루는 소재가 많이 다르고요. 네. 약간 상상력도 다른 차원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어느 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소설하고는 다른 상상력을 담았고 다른 형태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하네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행사장 찾아가지고 네. 한번 네, 페스티벌 꼭 보셨으면 특별 기획전 좋겠습니다.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외에도 독자들이 좀 참여해 볼 수 있는 재밌는 행사가 있습니까? 네네. 저희가 작년보다 독자들을 위한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네. 지금 강연이라던가 이벤트 그리고 국제적인 컨퍼런스도 유치를 한 상태입니다. 저자의 만남이라던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300개에 가까운 상태고요. 독자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나만의 오디오북 만들기라던가 POD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책을 내고 싶었었는데 출판사를 찾아가지 않고도 이제 POD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책을 직접 만들어서 소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독서 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독자들이 책을 상담하고 이제 이 상담에 맞게끔 원하는 책을 이제 시인이라던가 이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처방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사전 오픈해가지고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미 마감이 될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게다가 네. 이번에는 10개 출판사에서 준비한 신간을 네. 또 빨리 접할 수 있다고도 하고 이번에 네. 도서전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책인 건가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책은 아니고요. 예.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책은 저희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분야고요. 네. 그 여름 첫 책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개 출판사에서 준비한 신간을 도서전에서 가장 먼저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도서전에서 가장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서점에서 만나게 되는 책들인데요. 이용다우 작가라던가 유시민 작가, 이승우 작가, 정유정 작가님이라던가 김탁관 작가님의 책들을 도서전에서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책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워낙 유명한 작가들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근데 이런 행사가 지금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책 읽는 문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많은 출판업계에서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뭐 북카페라든지 이런 소소한 그런 분위기의 책 읽는 공간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을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저도 사실 사실 요즘에 소위 디지털 디톡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서점에 찾아가기도 하는데 독서 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민간 차원에서 혹은 뭐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사실 그 독서 문화 확산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 저희 도서전에서도 그런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민간 차원에서도 이런 저희 대한출판문화협회처럼 예. 도서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무엇보다는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독자들이 좋은 책을 발견하는 기회라든가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런 책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그리고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도서전이 그런 기능을 하려고 하는데 도서전뿐 아니라 이런 시도들이 전국 곳곳에서 다양하게 자주 일어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문화로 자리를 잡으려면은 계속 익숙하게 노출이 돼야 네네. 되고 가까운 곳에 손 잡히는 곳에 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네네. 움직임, 그런 운동에 우리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행사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출판문화협회 도서사업본부의 김현숙 본부장이었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 제시카 산체스의 Stronger Together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고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 두 번째 인터뷰 오사카 지진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건강한 이야기 식중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1분 20초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투데이 포커스 두 번째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일본 오사카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단계가 전체 10단계 가운데 8단계라고 하는데 이게 1923년 관측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상자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 3일 내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일본 국민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지진연구소의 김소구 소장 이야기 불러보죠.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어제 발생한 오사카 북부지방 지진 규모 6.1인데 2016년에 경주가 5.8이었고 지난해 포항이 5.4였으니까 굉장히 큰 규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그 규모가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규모가 좀 잘못 측정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런가요? 잘못 보도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원래 지금 미국의 지질조사국 USGSM은 5.3으로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일본의 기상청에는 5.9라고. 아하. 근데 제가 지금 기록지를 봤을 때도, 예. 그렇게 큰 지진은 아니에요. 그런가요? 지금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하고 비슷한 지진이라고요. 그 정도의 사이즈라고. 그러면 일본은 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네네. 우리나라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같은 규모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지진의 규모라는 것은 그게 국제적으로 다 과학적인 값이 있기 때문에. 예. 다 같은 값인데, 그 지진이라는 그 원인이 좀 틀리죠. 지금, 예. 문제는 지금, 오사카나 여기 나고야, 이쪽에는 지진이 별로 일어난 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필리핀판하고 유라시아판의 경계에 있는 지역이라고. 그리고 동경 그 북쪽은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이요. 근데 태평양판이 굉장히 이게 빨리 움직여요, 이게. 예. 이게 거의 10cm로 1년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필리핀판은 굉장히 슬로우 모션, 천천히 움직인다고. 예. 그래서 지진이 별로 거의 안 일어나요. 그리고 지진들이 큰 규모는 안 일어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 지진이 없었는데. 예.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제 굉장히 놀란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진이 없던 지역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 에너지가 많이 축적된 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 약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은 놀라는 거예요. 오사카가 상대적으로 다른 일본 지역에 비해서 지진이 잦은 곳이 아니었고 또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어제 그 영상 제보된 걸 보니까 네. 뭐 지하철역도 많이 파괴가 되고 건물도 상당히 좀 파손된 곳도 있고요. 사상자도 좀 안타깝게 발생을 했는데, 그 경주와 비슷하다고 하기에는 좀 더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래. 경주와 비슷한 사이즈예요. 제가 진이록지 봤거든요. 예. 그게 큰 지진은 아니에요. 근데 그 놀란 이유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이유는 대부분의 지진이라는 게 이게 그 간접적으로만 다시 말해 그 건물이 붕괴되든가 말이에요. 덮쳐가지고 이제 사망된다고. 예. 그 이번에 그 사망한 사람들 전부 다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덮쳐가지고. 예. 예, 아마 사망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음흠. 지금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지진의 그 공포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도 오사카나 거기 나고야는 지진의 안전지대로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게 그 지진 걱정을 안 했다고요, 거기는요. 예. 그래서 갑자기 놀란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더 위험한 지진은 오사카보다도 그 후쿠오카 쪽에서 일어난 지진 더 위험해요. 물론 오사카 쪽은 다 규슈에 가까운 거거든요, 거기. 예. 그러니까 뭐냐 그쪽은 조금 약한 지역인데 이쪽 규슈 이쪽 건너편에 있는 저 지역은 그래도 큰 지진이 난다고 가끔 말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저 부산 뭐 이런 지역에서는 그 만약 거기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안전하지 않죠. 그러면 단순히 지리적으로 후쿠오카가 우리나라와 가까워서 우리나라에서 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대륙판과 같이 좀 맞물려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진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하게 크게 말하면 이제 판과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고, 예. 그다음에 또 소규모적으로 우리가 국부적으로 얘기하면 또 판 내부에 또 소규모 판이 있고 활성단층이 있어요. 예. 그럼 거기에 미쳐가지고 활성단층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판 경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조금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아주 판 경계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 열도가 전부 다 이게 판 경계거든요. 남쪽은 저기 필리핀 판하고 북쪽은 이제 유라시아 판 말이에요. 경계선이 지난다고. 예. 우리나라 그 후방에 있거든요. 거기서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지진대가 움직이는 거죠. 특히 그 지난번에 후쿠시마 그 동일본 대지진요. 예. 그런 경우에 전체가 판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하.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경주 지진이 포항제 이런 것은 국부적으로는 우리나라 그 활성단층이 일어났지만 크게 보면 그 일본 열도의 그 지진 때 그 예. 활성단층 다시 말해서 그 판구조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 일본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받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2016년에 발생했던 경주 5.8 그리고 지난해 포항 5.4도 결국은 그 후쿠오카 지역 중심에 거기에서 발생했던 강진 7규모이 넘는 그 강진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영향을 아까 말씀하신 크게 보면 영향을 받죠. 예. 근데 또 국부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활성단층이 이제 있으니까 예. 그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걸 움직이는 근본적인 그 소스는 뭐냐면 전체적인 동일본 대지진 다시 말해서 지진이 나면 그러면 이 판이 말이야 이 유라시아 판은 밑으로 들어간다고. 예. 그럼 위에 있는 건 떠가지고 또 거꾸로 동쪽으로 움직여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다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도나 울릉도는 한 5cm 동쪽으로 이동했고 이 포항의 이런 지역은 한 2cm 이동을 했다고. 예. 그러니까 이동한 거 서로 판이 서로 맞물려가지고 하나는 밑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위로 떠서 움직인다고 동쪽으로. 그러니까 항상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데서 거기 마찰이 생겨가지고 그쪽에 이제 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특히 활성단층이 이제 지진을 발생시키는 거죠. 예. 계속해서 이 오사카 지역 지진 이후에 여진이 발생하고 있고요. 뭐 2, 3일 내에 더 강력한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이런 전망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예. 그쪽에 지진이 안 일어났다 그동안에. 예. 오랫동안에. 그러니까 지진 에너지가 많이 축적됐어. 이게 우리가 전문 용어로 말 지진 정지기, 사이즈믹 갭이라고 그런다고. 예. 그 에너지가 많이 쌓인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너지가 발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시로 끝나는 건지, 그 외에 더 큰 에너지가 또 나올지, 그건 모르죠, 아직이요. 예. 아직 지진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지진은 아직 그 과학의 신비관,
신비과학이라 일종의 말이에요. 그래서 예. 지진 예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지진이란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죠. 이런 예측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진 전문가들도 뭐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지진은 이제 예보나 예측을 못하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 중에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그 지진 조기 정보 시스템하고 또 하나는 뭐냐? 내진 설계라고요. 예. 그 우리나라에도 하고 전 세계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거야. 그 뭐 건물 구조를 갖다 내진 설계가 튼튼하게 지진이 났을 때 그 진동을 저기 감소시키는 거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또는 뭐 지진이 아니라 빨리 그 이 피파가 빨리 오니까 피파를 잡아가지고 에스파가 이제 에너지를 많이 움직이니까 에스파 도착하기 전에 그 긴급 조치를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저 가스나 뭐 전기 이런 걸 차단시키는 거 이런 거 등등 그런 것이 벌써 조기 경보죠. 예. 피파, 에스파 말씀하셔가지고 그거 잠깐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횡으로 움직이는 건지 뭐 수직으로. 그렇죠. 예, 이 예. 피파는 이제 종파라 그래. 우리나라 이제 번호가 종파가 뭐냐면 앞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근데 빨리 와 이게 얼마 빨리 와요? 1.7배, 약 1.72배 에스파보다 빨리 온다고 이게. 그다음에 에스파는 횡으로 움직여 이게 횡으로 움직이는데 상하 또 좌우로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예. 아시죠 뭐야로. 그러니까 이 에스파는 그 에너지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에스파가 이게 대부분 다 피해를 준다고 이게. 왜냐면 예. 건물이 지상했을 때 이게 좌우로 움직이면 이게 무너지거든요. 이게. 아하. 그 좌우로 흔들어 놓으면 이제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예. 그 집안에 특히 나빴을 땐 예를 들면 포항 같은 지역은 더 많이 파괴가 된다고 이게. 그랬죠. 그 에스파 오기 전에 빨리 피파를 잡아가지고 하는데 이건 거리에 따라 틀려요. 가까운 데는 피파 에스파 간격이 짧지만 거리가 먼 데는 뭐 예를 들면 한 300km 정도 떨어지면 한 뭐 20초 된다고. 예. 그럼 20초 동안에 빨리 저 차단시킬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조기 경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계속 언급이 되는 게 슬로우 슬립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대륙판이 밀려 들어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슬로우 모션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저기 저 태평양판이 유라시파나 저기 그 예를 들면 저 동경 북쪽은 말이에요. 예. 거기는 1년에 10cm 정도 속도로 움직인다 그렇게. 10cm 정도 밑으로 여기가 유라시파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저 태평양판이 말이에요. 예. 근데 남쪽에는 저기 지금 나고야나 여기 여기 오사카 쪽은 뭐냐면 필리핀판은 굉장히 슬로우 모션이에요. 그거의 반, 약 한 4, 5cm를 1년에 움직인다 밑으로 말해요. 예.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죠, 이게. 그래서 지진이 이제 별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래서. 그렇군요. 이 지역이 그래서 좀 특이한 경우라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놀라는 거죠, 이게. 예. 네? 자, 그럼 끝으로 짧게, 지금 여기 오사카에서 발생한 흔치 않은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지진 영향을 받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요거는 좀 필리핀판은 원래 약해, 힘이. 힘이 약한 판이기 때문에, 지질적 우리나라 영향은 약해요. 근데 저 북쪽으로는 태평양판의 힘이 크죠, 이게. 예. 태평양판이 지금 약 1년에 10cm 정도로, 이게 일면 서북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예. 전체 큰 판이 굉장히 커요, 태평양이. 아시죠, 말이야. 우리가 태평양판이라는 게 전부 다 이게 멕시코니, 알래스카 전부 다 뺑 돌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이고 말이에요. 예. 굉장히 큰 판이 움직이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크죠. 이게 빨리 움직여, 이게. 그러니까 그 영향보다 이게 약한 판이 있다. 또 필리핀 판은 작아요, 사이즈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힘이 영향이 좀 작게 미치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해요, 저는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지진연구소의 김소구 소장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이죠.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날이 이제 여름이에요. 이제 여름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좀 진도 빠지고 보양식도 찾게 되는 계절인데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식중독 아니겠습니까? 예. 발생 위험도 높아질 텐데 일단 식중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식중독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어떤 유독물질이 안에 있어가지고 그걸 먹음으로써 생기는 어떤 감염성 질환 또는 그 독소에 의한 독소형 질환을 통틀어서 다 식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은 식중독 발생이 높아지는데 가장 큰 요인은 뭐로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식중독은 사계절 모두 가능하죠. 지난 겨울에도 노로바이러스도 있었고 하지만 여름철에 특히 식중독이 더 많이 유행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고온다습한 날씨 탓입니다. 아하.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들, 살모넬라균이라든지 대장균 같은 식중독 유발균이 번식하기가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아하. 또 평소에 집에서 냉장고를 통해서 음식을 꺼낼 때와 달리 여름 휴가를 맞아서 야외 활동이나 밖에서 뭘 먹거나 도시락을 싸는 일이 많잖아요. 네네. 그럴 때 또 특히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잘 생기게 됩니다. 습한 날씨 탓도 있다고 하니까 장마철에는 특히 또 식중독 더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오늘 제주에 올해 첫 장마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식중독 발생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주로 어떤 음식에서 감염 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사실 후진국에 많이 있는 오염된 물로 인한 식중독을 제외한다면 식중독 위험이 제일 큰 것은 아무래도 어패류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가 육류입니다. 아하.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김밥을 비롯한 조리식품들이거든요. 특히 김밥 같은 경우는 참 흔히 외출할 때 또는 나들이 할 때 싸지만 여러 가지 재료를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네. 그중에 한 재료만 상하더라도 식중독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상대적으로 덜 흔하지만 여러 가지 채소류에서도 사실은 식중독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음식이 여름철에 더 잘 상할 수 있으니까 네. 다 그냥 음식을 상온에 놓거나 냉장고에 놓더라도 상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고 네. 그리고 그 조리 도구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칼과 도마거든요. 네네. 특히 칼 도마는 그 육류 어류를 조리할 때와 채소용을 구분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육류 어류를 가공한 그런 경우에는 잘 세척을 한 다음에 다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서로 균을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아하, 단순히 냄새가 섞여서 요리질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이유 말고서라도 그렇죠. 이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네. 종류별로 좀 따로따로 쓰는 습관도 들이면 좋겠고 일단 잘 세척해야겠어요. 그렇죠. 말리기도 잘해야겠고요. 네. 근데 식중독 하면은 먹는 것을 잘못 먹어서 탈이 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장염이라든지 혹은 네. 다른 음식으로 인한 탈 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실 주요 증상은 비슷하거든요. 네. 제일 흔한 게 뭘까요? 토하고 그쵸. 설사하고 배 아프고. 네, 그 이외에도 열이 난다든가 두통, 그다음에 마치 몸살 감기 같은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심할 경우에 이제 어지럽거나 호흡곤란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증상이나 음식을 먹고 나서 얼마 만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원인균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식중독 감염되면 보통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많은 네. 분들이 탈수 증세도 나타나고 지치시던데 치료를 받으면은 금방 회복이 되나요? 사실 그 식중독에 의한 문제가 제일 위험한 거는 설사하고 구토를 할 때 탈수가 되거든요. 이게 노약자나 또는 아주 작은 어린이들 또 아니면 어떤 병이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심하지 않은 경우는 집에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방법으로 호전이 되지만 심할 경우는 정맥 주사를 맞아가지고 의학적인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럴 수준이 아닌가요? 식중독은? 그러니까 가벼운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요. 뭐 심한 경우 거의 못 먹고 토하고 계속 설사를 하게 되면 네. 탈수 때문에 사람이 이제 깔아지기 시작을 하고 몸이 네.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때 탈수, 즉 체액하고 몸 안에 전해질이 빠져나가고 균형이 깨진 상태거든요. 이때는 병원에 반드시 가셔가지고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특히 꼭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게 대변에 그냥 설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섞이는 경우, 아이고. 또 배가 많이 아픈 게 이틀 이상 간 경우, 네. 또 하루 이상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 이때는 굉장히 심한 탈수가 있다는 네네.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엔 병원에 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유, 뭐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사실은 아주 어린 아이들, 그다음에 노인분들, 그다음에 뭐 당뇨나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똑같은 그런 식중독에도 체액 균형하고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시면은 일단 의료기관에 가서 그 전해질 균형이나 수액 균형이 맞는지 검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건강한 성인이라면 한 어느 정도나 내원해서 아니면 입원해서 치료를 받나요? 사실은 가벼운 경우는 응급실에서의 조치로 귀가 조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개 1, 2일 또는 2, 3일 정도 입원으로도 초기에 조치만 잘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식중독은 보통 같은 음식을 먹은 뭐 집단 조리소에서 만든 음식을 먹어서 집단 발병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뭐 개인차가 별로 없는 그런 질병인가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동으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집단 발생할 때도 보면 네.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심하고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런 경우는 몸 자체에 이런 민감도의 차이도 있지만 네. 조사해 보면 먹은 양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잔치 음식 중에 네. 한두 가지가 문제가 되면 그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은 문제가 되고 네. 그 음식을 안 먹고 다른 음식을 먹은 사람은 또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예방법 짧게 들어볼까요? 예. 우선 무조건 그 상온에는 음식을 오래 두지 않는다. 그다음에 조리한 음식은 반드시 빨리 먹고 네. 조리식품도 딱 먹고 나면 바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6월 19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